네, 이것은 뭐 일본도 그렇고 네. 국제적으로도 대단히 충격스러운 음. 사건이었죠. 사실 아베 전 일본 수상 그 총리가 네. 참여연 선거 유세 중에 그렇죠. 총격으로 테러를 당해서 사망을 했죠. 음. 사실 민주주의 꽃이 선거잖아요. 네. 선거 기간 중에 유세하는 정치인을 음. 향한 그 총격 테러는 아주 충격적이고 네. 또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죠. 음. 아베 총리가 어떤 정책을 썼는지 호불호를 떠나서 네. 이것은 세계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저는 보고 음. 어떤 나라도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예. 네. 네, 이 아베 전 총리의 사망, 그 이후엔 치러진 참여연 선거에서 네. 그 여권 측이 좀 사실상 대승을 했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앞으로의 국제 정세에 어떤 파장을 줄지 예. 지켜봐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기시다 총리가 그렇죠. 헌법 예. 개정 얘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단 네, 말이죠. 예, 예. 이 상황 우리도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이번에 사실 참여연 선거 이틀 전인 그 네. 8일 날 아베 총리의 그 전 총리 사망했잖아요. 네. 이것이 아마 선거에 영향을 많이 줬다고 봐요. 음. 일본 보수들의 응집 이런 네. 걸 통해서 자민당하고 연합 정당인 그 공명당 음. 이 그 압도적인 승리를 했고 네. 그 다음에 개헌 중에서도 의미 있는 것은 헌법을 개정하려면은 참여하고 중의원의 3분의 2 음. 의석을 확보해야 되는데 네. 3분의 2가 확보된 것이 주목할 지점이라고 봐요. 할 예, 수 있는 거죠. 이제 예, 예, 개헌을 맘만 예, 먹으면. 예, 그렇게 된다면 이 개헌이라는 게 여러 가지 그 내용은 있겠지만, 우리가 주목해서 할 부분은 바로 아베 전 총리가 이른바 이제 필생의 과업이라고 얘기했던 네, 개헌 부분, 예, 특히 이 자위대 관련된 부분, 군사력 네, 관련된 부분, 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일본이 개헌 시기가 빨라졌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네. 현재로서는? 저도 일본의 개헌 시계가 네. 훨씬 빨라졌구나 하는 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아베 총리도 총리 시절에 개헌을 하려고 노력했는데 그때 대외의 여건이 안 좋았습니다. 음. 그때는 외부적으로는 우리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중국, 네. 주변국이 강하게 반발을 했었고 일본 내 여론도 개헌에 대한 찬성 여론이 좀 낮았어요. 그러다 음. 보니까 그 아베 전 총리조차도 그것을 추진을 못했어요. 말로는 계속하면서 네. 분위기를 만들어 간 거고 음. 지금은 대외 여건이 대단히 좋아졌 그 개헌 쪽으로 찬성 분위기가 많이 가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일본 내에서 보면은 중국이 부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 위협에 일본은 대응해야 된다라는 이런 위기감을 가지고 있고 또 예. 하나는 북한 핵 문제예요. 북한의 음. 위협, 북한의 장사정포 또 미사일들이 특히 미사일들이 일본까지 다 닿고 네. 핵실험까지 거의 돼서 핵을 보유 음. 했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핵 위협들이 그리고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러시아가 음. 우크라이나 침략하면서부터 일본 국민들도 우리는 군사력을 증강하고 군사 대국화로 가면서 군을 보유한 나라로 가야 되겠다. 네. 그러면은 헌법을 개정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음. 여론이 우호적으로 찬성적으로 가고 있고 네. 거기에다가 이번에 기시다 총리는 자민당은 그 헌법 개정에 대한 의석을 확보했잖아요. 네. 그래서 어, 모든 여건이 성숙이 됐기 어. 때문에 개정을 하고 싶은 욕망이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음. 기시다가 10일 날 선거가 끝나고 승리한 바로 11일 날 네. 국회에서 헌법 개정에 대한 발의를 빨리 해서 어. 국민 투표에 붙이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이미. 예, 네. 그래서 이 부분이 대단히 우려되는 지점입니다. 예, 우려된다.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른바 사실은 네, 전쟁을 할 수 없는 나라에서 네, 이제 아베 전 총리 표현에 따르면 이제 보통 국가로 가게 되는, 네, 그러니까 평화 헌법을 개정해 나가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예, 그렇죠. 그 일본은 평화헌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 그것은 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2차 세계 대전 때 음. 일본은 침략국이었잖아요. 네. 아시아를 침략했고 또 미국을 침략하고 음. 그래서 2차 세계 대전이 패배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전선 국가들이
일본은 앞으로도 또 침략할 테니까 침략 국가의 싹을 없애야 되겠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강요를 하고 분위기를 만들어서 평화헌법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평화헌법 9조 1, 2항이 문제인데 네. 1항에는 전쟁을 금지한다는 아. 조항이 들어가 있고 2항에는 군인을 보유하지 않는다라는 네. 조항을 넣었죠. 그래서 이제 군대를 많이 보유하게 되면 침략할 의도 그렇죠. 우려가 욕망이 커지죠. 생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군대를 보유하지 않는 나라를 만든 거죠. 그때 일본이 미국한테 통사정을 해서 군대를 최소한 우리 일본을 방어할 수 있는 방위할 수 있는 전력만이라도 좀 유지해 달라 해서 자위대를 인정을 해주고 한 20에서 25만 명 정도만 인정을 했어요. 네. 일본을 방위하는 전력을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1990년대만 해도 일본이 세계 경제 2위 국가였잖아요. 네. 지금은 한 3위 정도 이렇게 돼 가는데 음. 세계 2위 경제 대국이면은 세계에서 그 정도 영향력이 있어야 되는데 군사력이 못 따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2위의 영향을 못 갖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경제력에 비해서 일본의 영향력은 대단히 거기에 상응하지 못했고 네. 그래서 1998년도부터 일본은 군사력에 대한 이런 걸 갖고 군을 가져야 되겠다는 여론이 형성됐어요. 네. 왜냐하면 그건 북한이 만들어줬습니다. 아. 그때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일본 본토를 넘어가는 미사일이 날아간 거예요. 그때 일본 열도는 발칵 뒤집혔어요. 네. 왜냐 미사일이 날아오는데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이러니하게도 북한이 일본의 군사 대국화의 분위기를 만들었고 네. 그 이후에 아베가 총리가 되면서 끊임없이 군사 대국화의 길을 걷고 있었고 네. 지금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잖아요. 아하. 이번에 사실 나토 정상회담 때 한미일 정상회담 하면서 일본 기시다 수장이 뭐라고 했어요? 군사력을 5년 내 증강을 시키겠다, 획기적으로 증강시키겠다라고 네. 선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헌법 지금 구조를 변경을 시켜서 보통 일본이 얘기하는 소위 보통 국가, 네. 경제력과 버금가는 군사력을 유지하는 국가 이런 걸 만들겠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뭐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문제는 이 주변 국가들, 우리를 포함한 중국을 포함해서 주변 국가들 입장에서는 과거에 네, 그 일제 모습을 떠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요. 예. 우리의 대응 이런 것도 좀 중요해 보이는데 네. 어떻게 좀 풀어가야 우리는 될까요? 여기 일본의 군사 대국화하고 헌법 일본 개정하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막는 노력을 해야 되겠죠. 네. 이것은 주변 국가 또 공조하면서 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그런데 네. 지금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 할지가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든 한일 정상회담을 하고 네. 한일 관계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음. 너무나 굴욕적인 외교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지점 얼마 전에 한미일 정상회담을 할 때도 일본이 군사력을 증강하겠다 했는데도 윤석열 대통령이 한마디도 못했잖아요. 그 앞에서. 예, 네. 그 앞에서 그래서 그런 지점이 많이 우려가 되고 있죠. 지금 아. 사실 아베 전 총리가 사망하고 조문단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좀 문제가 많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제 윤 대통령이 이제 국내에 있는 분향소를 네. 방문했어요. 네. 조문록에 쓴 글을 보면 아시아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고 아베 신조 전 총리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조문록을 썼는데 이 일본의 이런 야욕에 대해서 우리가 당당하게 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예. 이거 좀 지켜봐야겠네요. 그러니까 저도 외교력을. 어제 윤 대통령이 조문 가서 방명록에 쓴 앞구절이 네. 너무나 눈에 거슬렸어요. 아시아의 번영과 발전에 헌신한 고 아베 네, 이렇게 아시아의 번영과 발전에 아베 수상이 기여했다. 그것은 아니죠. 아베 전 수상이 집권하는 동안에 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갔어요. 네. 이것은 꼭 진보 보수 정부 할 것 없이 그렇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로 이어지면서 한일 관계가 아주 최악으로 달렸고 네. 그것은 그 원인 제공자가 아베였습니다. 아베가 우리 역사 문제를 계속 끄집어내서 우리를 또 공격해 왔고 또 예를 들면은 경제 보복까지 했잖아요. 네. 그런 여러 가지 정책으로 인해서 이명박 정부 때부터 사실 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네. 아시아의 번영과 발전에 기여한 뭐 헌신한 그 아베 이것은 아니죠. 아. 그래서 그런 문구를 쓸 때도 네. 아마 사전에 준비해서 갔을 텐데 그 대통령실 관계자들도 상당한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 문제까지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예. 윤 대통령은 뭐 그런 입장이라고 뭐 해석이 나오는데 이 조문 외교를 통해서 일본과의 네. 관계를 개선하겠다 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문도 지금 보십시오. 외교는 상호 어떤 관계 속에서 상호주의에 의해서 입각하는 겁니다. 네. 그쪽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데 지금 일본 대사관에 조문을 많이 하는데 대통령부터 한덕수 총리, 네. 국무총리, 그다음 뭐 박진 외교부 장관, 안보실장 주로 해서 주요 분들이 다 갔어요. 네. 이것은 좀 가하죠, 사실은. 아베 그 전 총리가 현직 총리라면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데 네. 전직 총리잖아요. 전직 그렇죠. 총리인데 이 정도는 지나치게 가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요. 과한 그런 조문 외교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이게 지적을 하고 계시고요. 자, 저희가 이 조문단도 가잖아요. 문제예요. 예. 조문단도 저는 그 한덕수 국무총리하고 정진석 국회 부의장을 부의장. 비롯해서 중진급 의원으로 격을 높여서 네. 보낸다라고 발표했어요. 음, 조문단의 격을 높이면은 국격은 한 단계 떨어집니다. 외교는 항상 상호주의예요. 네. 전 아베 그 총리면은 전직 총리가 가는 게 맞아요. 아, 근데 그렇군요. 현직 총리 플러스 국회 부의장까지 이렇게 대대적으로 가는 것은 네. 그 조문단의 국격을 높이면 그쪽에서 좋아할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국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런 문제점을 왜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대통령 장례식에도 네. 네. 일본은 철저하게 그 전직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아, 최고가 그렇군요. 총리였고요. 네. 제가 조사를 쭉 해봤더니 네. 박정희 대통령 장례식에는 노부스케 전 총리가 왔고요. 현직 총리도 아니고 전 총리가 전 왔었고 총리가. 노무현 대통령 장례식에는 야스오 전 총리. 그 당시 현직 총리가 아니고 전 총리요. 전 총리가.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전 네, 대통령이니까. 퇴임 이후였어요. 예, 김대중 대통령 장례식에는 요해이 전 중의원 의장이 왔었고 김영삼 대통령은 장례식에는 후쿠시오 한일 의원연맹 회장이 왔어요. 전두환 노태우 장례식에는 아예 사절단도 오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전직 같으면은 전직을 그 급에 맞추어서 네. 보내야 되는데 현직을 이렇게 대대적으로 현직 총리부터 보내는 것은 격이 안 맞는 것이죠. 그러면 그쪽에서 좋아할 것 같죠, 일본에서. 천만의 말입니다. 아, 일본 입장에서 보면 한국이 이렇게 우리를 높게 보는구나. 뭐든지 요구한 말 들어주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외교에서는 철저히 상호주의입니다. 현직이 가면 현직이 가고 국무총리가 가면 국무총리가 만나는 거고 네. 거기에 급을 맞추는 것이죠. 저도 군사 그 외교를 오랫동안 군대 생활하면서 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에피소드를 얘기하면 연합사령관 있잖아요. 이분은 직책이 3개 직책을 갖고 있습니다. 네. 한미 연합사령관, 주한미군 사령관, 유엔 사령관이잖아요. 한미 연합사령관의 상관은 우리 합참의장이에요. 그래서 합참의장을 만나러 갈 때 네. 항상 그걸 배지를 부대 배지를 바꾸어 달아요. 내가 오늘 어떤 자격으로 가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연합사령관 자격으로 가면 우리 합참의장이 상급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합참의장은 그냥 사무실 앞에서 이렇게 어허. 접견실에서 맞이해요. 상관이니까. 그런데 이제 유엔 사령관은
그걸로 가면 그 합참의장의 부하가 아니거든요. 네. 유엔 사령관은 별도 기구니까 현관 앞에서 우리 합참의장이 맞이해요. 주한미군 사령관은 예. 또 합참의장 부하가 아니잖아요. 네. 그럼 현관에 나와서 맞이하고 그런 것들의 격식이 하다못해 동일인이라도 네. 직책에 따라서 아. 그 예법을 달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예. 그런 하물며 이런 국가와 국가끼리 이런 행사에서 네. 상호주의 원칙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상대에게 얕잡아 보일 수가 있어요. 예, 너무 가하게 하면은 저쪽에서 가하게 받아주겠지 천만의 말이에요. 우리 정상 외교 한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간다고 하는데 네.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관된 입장을 유지한다고 했어요. 일관된 입장. 네. 일관된 입장은 뭔가 하면 지금 역사 문제 두 개 있지 않습니까? 네. 강제징용 문제. 음. 강제징용 문제는 일본의 일관된 입장은 1965년도에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끝났다고 끝났다. 보는 거예요. 음. 그 문제는 한국이 해결하라. 이것이 일관된 입장이고 위안부 문제는 2015년도에 한일 위안부 협정으로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위안부 문제는 한국이 해결할 이 일관된 입장을 변경시키지 않는 한 네. 한국이 그걸 받아주지 않는 한 관계 개선은 없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이에요, 일본에. 그런데 뭐 가서 조문 외교한다. 물론 가면은 손님 만나니까 네. 사람은 만나겠지만은 한일 관계를 그렇게 쉽게 어허. 풀 수가 없다. 네. 이겁니다.